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무심히 손을 뻗어 커피를 내릴까, 차를 끓일까 잠시 망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선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피곤함, 날씨의 서늘함, 전날 마셨던 진한 커피의 여운 같은 것들이 이미 나의 작은 결정을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자유롭게 고른 듯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수한 원인들이 흐름 속에서 잉태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점심 메뉴, 퇴근길의 지하철 칸, 때로는 사랑을 고백할지 말지와 같은 큰 선택까지.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정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조차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조건들과 인연, 나도 모르는 습관과 성향이 조용히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시험지 앞에서 답안을 고르던 순간, 친구들과 장난삼아 뛰어가던 골목길의 방향,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책 한 권. 그 사소한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듯, 나의 선택은 늘 어떤 바람에 떠밀리듯, 혹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흘러왔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그건 나의 의지였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 모순적인 감각 속에서 인간은 늘 흔들립니다. 자유롭다고 믿고 싶지만 동시에 필연의 그물망 안에 갇혀있는 듯한 이중적 현실. 그래서 철학은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가? 이 물음을 품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동시에 앞으로의 길을 열어갈 책임감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유와 필연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하루,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어쩌면 답은 아직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사이의 여정이야말로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일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철학의 뿌리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고대의 사상가들은 하늘의 별자리와 계절의 순환, 바람과 비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필연성을 보았습니다. 자연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 움직였고 인간 또한 그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질서를 로고스라 불렀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커다란 합리적 법칙 안에서 굴러가고 있으며 인간의 선택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지요. 그렇기에 자유란 무질서 속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인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가능성과 현실이라는 두 층위로 보았습니다. 씨앗 속에는 이미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자라나 나무가 될지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역시 수많은 가능성의 갈래길에 서 있는 존재이며 그중 무엇을 현실로 만들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란 주어진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시간이 흘러 근대에 이르자 데카르트는 자유의지를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수 없는 존재의 토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인간 정신이 자율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자유의지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고귀한 선물이었고 인간은 그 힘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순간조차 그 또한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과라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서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기계적 법칙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책임을 지는 주체였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환영과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10- 자연이 필연적 질서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이 날아와 창문을 깨뜨리는 것이 필연의 결과인 것처럼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국은 이전이 원인들이 겹겹이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는 순간조차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과의 그물망 속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스피노자의 세계에서는 자유란 절대적인 독립이 아니라 필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이 논쟁을 한층 부드럽게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법칙을 전혀 억압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고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습니다. 휴문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세상에 원인과 결과의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관점에서 자유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나의 욕망과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정리해보면 자유의지는 어떤 철학자에게는 자연 질서를 거슬러 오르는 신비로운 힘이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착각에 불과한 환상이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맨 처음 도미노를 세운 나의 손길이 자유의 증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손길조차 이미 수많은 원인들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인간의 자유란 하나의 결론에 닿기 어려운 주제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많은 사유로 이끌어갑니다. 선택을 한다는 감각과 선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직관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오래된 논쟁은 단순히 학문적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 결정까지 그 모든 순간에 철학자들이 목소리가 은근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흔드는 질문 앞에서 다시 멈춰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철학의 출발점이며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작은 틈입니다.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단순히 철학 교과서 속에 머무는 추상적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두 입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며 매 순간 교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란 필연의 그물망 속에서 자유를 꿈꾸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결정론의 시선부터 살펴봅시다. 인간이 내리는 선택이 사실은 무수한 요인들의 집합 결과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태어날 때 물려받은 유전자, 자라온 환경, 사회적 제도와 문화, 그리고 무의식의 깊은 층위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늘 조용히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부지런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격이라기보다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 어린 시절의 생활 습관, 사회적 요구가 겹겹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조차 사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조건들이 그 결정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경과학의 실험들은 이 직관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1980년대 뇌과학자 벤저민 리벳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 순간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지라고 의식하기 전에 이미 뇌의 운동 영역에서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뇌 활동이 먼저 시작되고 그 뒤에 의식이 따라가며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이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자유란 단순한 착각이 아닐까 하는 회의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목소리 역시 강하게 존재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원인에 의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그 가능성 속에서 방향을 고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피자를 먹을지 샐러드를 먹을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배고픔이라는 원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체중, 건강한 삶의 방향, 혹은 함께 먹을 사람의 기분까지 고려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단순한 자극 마이너스 반응의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시선 속에서 현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주어지지만 반응은 우리가 선택한다. 즉, 인간은 결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희망을 붙들고 또 누군가는 절망 속에 주저앉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고르는 그 작은 여백이 바로 인간 자유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야식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떠올려 봅시다. 분명 나는 오늘은 먹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어느새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말합니다. 내 의지가 약했어.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피곤한 몸이 에너지를 갈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달콤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인 동시에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인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지요. 반대로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걷는 순간도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어들고 밤길을 걸어 나간다든지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든지 하는 작은 결심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분명한 자유의 감각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조건들이 나를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힘이 아닐까요? 결정론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내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만듭니다. 반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무리 많은 조건이 나를 얽매더라도 나는 여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요. 결국 우리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자유와 결정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환경 속에서 길러지지만 그 조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만큼은 분명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몫이야말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이미 정해진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책임과 윤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사회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건드립니다. 법과 제도, 도덕과 윤리는 모두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 서는 이유는 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라면 죄와 처벌의 의미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타인을 판단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늘 선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말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오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과거의 선택을 떠올리며 후회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만약 내가 결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면 후회할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감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윤리와 책임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잖아. 아이는 조건과 충동 속에서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교육과 책임은 바로 그 여백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하려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후회, 반성, 다짐 같은 윤리적 감정이 싹 트지요. 그 감정들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기계적 흐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됩니다. 결정론적 세계관이 맞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삶을 책임의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이 점을 현실적으로 활용합니다. 모든 상황을 100% 개인이 자유의지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외부 강요 같은 경우 법은 책임 능력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이 환경과 조건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완전히 결정론적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도 유지될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사회는 인간에게 일정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작은 여백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속박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다른 길을 선택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 필연적이라면 이런 노력은 불필요할 텐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책임이 단순히 외부에서 부과된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지는 약속이자 나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책임과 윤리는 자유와 결정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탄생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도 않기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선택을 이어갑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괴로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탓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때로는
용서하려 애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유의 흔적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유는 절대적인 독립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자유롭지 않다면 왜 우리는 후회하고 왜 변화를 꿈꾸며 왜 여전히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와 책임을 삶의 필수적인 두 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유와 결정의 문제는 그저 철학책 속의 난해한 개념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곁에 머뭅니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날지 몇 분 더 눈을 붙일지 망설이는 순간조차도 작은 선택의 갈림길이지요. 출근길에 어떤 버스를 탈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에 운동을 갈지 말지 같은 사소한 고민들부터 회사를 그만둘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지, 사랑을 고백할지 말지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하루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그 선택이 온전히 내 자유의 결과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내가 자유롭게 결정한 걸까?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듭니다. 결정론적 시선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일이 어그러졌을 때 내 탓만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합격했을 때 단순히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지원자들과의 경쟁, 면접관의 기분, 우연히 겹친 회사 사정 같은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면 상처는 조금 덜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나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고 서로의 성장 배경, 성격 차이, 만나는 시기의 어긋남 같은 필연의 요소로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결정론은 우리에게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은 때로 무거운 자책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주는 힘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갈 때 자유의지의 가능성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무기력에 빠졌다가도 운동화를 신고 첫 발을 내딛는 사람. 이 모든 순간은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많은 조건과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바로 인간의 위대함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인은 불확실성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작은 조각배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노를 저을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의 의미를 지탱합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 양가적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유연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정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인간이 조건과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용기입니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시도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힘을 줍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두 날개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리고 후회하며 다시 다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정론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 자유의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 속에서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나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삶은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실패해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앞에 놓인 길 위에서 내가 걷는 한 걸음, 그 발자국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와 결정 사이의 그 작은 틈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다시 쓰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두 가지 목소리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속삭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철학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질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사유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공을 여러분께 넘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이 진정 나의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혹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얽혀 있어 우리는 필연 속에서 작은 자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철학의 아름다움은 해답을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 묻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덧칠할 기회를 건네줍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잠시 멈추게 하고 작은 사유의 파문을 남긴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